네, 간밤 뉴욕 증시. 그동안의 뉴욕 증시는 관세에 대한 우려는 좀 떨쳐내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는 좀 떨쳐내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전일 파월 의장의 발언과 더불어서 이 CPI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대부분의 업종들이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로 인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 장 막판까지 변동성을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 발표됐던 CPI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모습이 나왔는데 일단 목요일과 금요일도 각각 발표되는 지표들 확인하시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들 계속해서 포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관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도 동시에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 상황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부터 체크해볼까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이 막판까지 좀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 막판에 그래도 상승 전환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그래도 이날장에서는 대부분의 업종들이 하락을 하면서 다우와 S&P 500은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이렇게 시장을 짓눌렀던 요소 중에 하나로는 역시 CPI 지표를 확인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CPI 지표가 전년 동기 대비 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렇게 시장에는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 역시도 전월 대비 0.45% 오른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 가운데서는 이 주거비의 상승과 더불어서 또 이 계란의 가격이 급등을 했다라는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상반기에 금리 동결 가능성은 이 지난주에만 해도 30%대에서 이렇게 60%대까지 껑충 뛰어오르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로 인해서 또 내일 발표가 될 이 PPI 지표에도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PPI는 전월 대비 0.2% 상승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직전월 수준을 계속해서 좀 유지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CPI 지표에 대해서 또 월가의 이 의견들은 어떻게 발표가 됐는지도 살펴보시죠. 네,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 오늘 CPI 지표에만 좀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러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내일 PPI까지는 조금 더 신중하게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이 PPI가 또 PCE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좀 내일 발표될 지표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이 경제가 예상대로 진행이 된다면은 2026년 초에 인플레이션 2%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이 속보가 하나 전해졌는데요. 이 트럼프가 오늘 상호 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이 관세에 대한 우려감 계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대표적인 이 뉴욕 증시의 강세론자로 꼽히고 있는 이 제레미 시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M7 종목들이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면서 이 투자를 좀 조심해야 될 구간이다라는 그런 발언들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날장의 분위기는 어땠을지 섹터별 흐름도 살펴보시죠. 네, 이날은 인플레이션 우려감 속에서 대부분의 업종들이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 소비 방어주들만이 좀 버티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빅테크들은 대부분 하락하는 가운데 몇몇 종목들만이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지수를 좀 받쳐주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가운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휴머노이드와 그리고 비휴머노이드 로봇을 연구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2028년에 양산을 목표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애플의 이러한 연구 개발 소식은 또 향후 이 스마트홈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실리면서 오늘장에서 이렇게 1%가 넘는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국채금리가 오늘 급등세를 보이면서 반도체 종목들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 가운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와 그리고 메타 같은 그러한 종목들이 계속해서 자체 칩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도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 듯한 모습이 나타났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에 따라서 또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이렇게 4%대 급등세를 나타냈는데요.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메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최장 랠리를 좀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자로 이 18거래일 랠리를 펼쳐가면서 이 나스닥 100 가운데서도 최장 기간의 랠리를 펼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간밤에 나왔던 빅테크 소식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 클라우드와 그리고 AI 운영을 위해서 이 400메가와트의 태양광을 구매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18개월 안에 빠르게 전력을 조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프로젝트와 이런 AI 사업들이 조금 더 빠르게 진전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더욱더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이 실린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어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 감가상각 비용을 29억 달러 감소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비용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실린 모습 나타났고요. 이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모건 스탠리가 이 AI로 이 미국 제조업체 구조를 테슬라가 바꾸게 될 것이다. 그러한 의견을 내비쳤고요. 이로 인해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빅테크들의 주가 흐름은 어땠을까요?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전력 조달을 위해서 태양광을 구매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0.58% 하락한 채 움직였고요. 네, 이어서 메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는 장 초반에 비해서 장 후반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가는 모습 나타냈고요. 오늘 0.7%대의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테슬라 오랜만에 좀 반가운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2%가 넘는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간밤에 또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빅베어 AI 같은 경우에는 이 전일장에서 이 트럼프 행정부가 AI 인프라를 미국이 최대로 구축할 것이다. 이 최고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이러한 발언들을 내놨고요. 또 이 제이디 벤스 부통령의 그런 발언들에 힘입어서 이 연방 정부의 AI 사용 증가가 기대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오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4분기 EPS가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AI 물류 기업과의 파트너십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시티 같은 이런 투자 은행들에서는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 이 실적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2026년에 수익이 4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라는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실적 발표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날은 CVS 헬스케어가 실적을 먼저 발표를 했는데요. 이 4분기 EPS와 매출이 모두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2025년 가이던스 역시도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계속해서 약국과 그리고 소비자 웰리스 부문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전해졌고요. 이어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마진 하락 가능성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3분기 이후에는 이 스마트폰 재고량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고 또 낸드 메모리 가격도 상승할 것이다. 그러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3분기 이후를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1분기 총 예약액 가이던스 역시도 좀 이 예상치를 하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요. 이로 인해서 목표 주가 역시도 17달러로 하향 조정되는 모습들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빅베어 AI는 오늘 이 정부의 AI 사용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21%대 이렇게 두 자릿수대의 강한 상승 탄력을 나타냈고요. 이어서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 52주 신고가를 뚫어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1%대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네, 이어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실적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전망 속에 2%대의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실적 발표 기업들의 주가도 살펴보시죠.
네, CVS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네, 오늘 14%, 15%에 가까운 상승세로 장을 마감했고요. 네, 이어서 마이크로는 오늘 3분기 가이던스가 부진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소식 속에 2%가 넘는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 모빌아이와 자율주행 서비스를 2026년에 개시할 것이다. 그러한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이 4분기 매출 실망감에 따라서 8% 가까운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상품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더해지면서 오늘 10년물 국채 금리는 튀어오르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4.6%대를 넘어선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국제유가도 살펴보시죠. 네,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원유 재고량이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소식들이 전해지기도 했고요. 또 이 종전 기대감이 실리면서 오늘은 2%대의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천연가스도 살펴보시죠. 네,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유럽 내에서 계속해서 천연가스 재고량이 감소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 가격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장에서도 1%가 넘는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여기까지 간밤 미증시 상황들 체크해봤고요. 그렇다면 시장 안에서 또 어떠한 이슈들이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을지 머스너우 통해서 만나보시죠. 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너우 5 시간입니다. 여전히 뉴욕 증시는 관세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긴장감을 키워가면서 장중에 등락을 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간밤 발표됐던 CPI 지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예상치보다도 더 높은 상승을 보이면서 일단 금리 동결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헤드라인 기준 전월 대비 0.5% 상승, 그리고 월가의 컨센서스를 웃도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도 한 달 사이 0.4% 오르면서 연간 3.2%를 기록했습니다. 이 역시 예상치를 넘어선 모습이고 지난해 3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건데 특히 조류 인플루엔자 영향으로 인해서 달걀 가격이 15년 6월 이후 최대치인 15.2%로 치솟은 모습으로 식품 물가가 한 달 동안 0.4% 상승을 했고요. 또 휘발유 가격도 회복세를 보이면서 에너지는 1.1%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1월은 트럼프의 관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도 전인데 벌써부터 인플레이션 상승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다만 전문가들은 일부 기업들이 관세를 예상해서 선제적으로 가격을 인상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에도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 인플레이션 자체는 오는 2월부터 본격적으로 관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상황을 예견한 듯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이미 전날에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강조한 바가 있었죠. 또 오늘 하원 청문회를 통해서도 당분간 제약적인 정책을 이어간다라고 재차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또 월가 일부 전문가들도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찰스 슈왑의 전무이사 리처드 플린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전했고요. 골드만삭스 자산관리인인 휘트니 왓슨 같은 경우도 당분간 연준은 기다리고 보는 모드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CPI 발표를 앞두고 화제가 됐던 건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 발언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낮춰야 하는데 이는 다가올 관세와 함께 진행될 것이다 라고 SNS를 통해서 전해왔고요. 관세와 세금 감면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라고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시장은 연준이 금리를 보다 오랫동안 동결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선물 시장은 올해 운이 좋아야 단 한 차례 금리 인하만이 있을 것이다라고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요. 오는 3월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 97%까지 올라갔고 5월에 대한 금리 동결 가능성까지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인플레 지표 함께 확인을 했는데 목요일과 금요일도 추가적인 지표들이 나오는 만큼 일단 해당 부분도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런 가운데 관세 그리고 종전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외교 이슈들이 간밤에 다시 한번 불거졌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대통령들과 함께 통화를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간밤 다시 한번 크게 기대감으로 올라왔는데요. 일단 꽤나 긴 시간 동안 새벽 사이에 전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죠. 주요 내용들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 방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길고 또 고도로 생산적인 전화 통화를 했다라고 글을 올렸는데요. 우크라이나나 중동, 또 에너지, 인공지능과 달러의 위력, 또 다른 주제들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푸틴과 상호 방문을 포함해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밝힌 이후에 양측 협상팀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즉각 개시하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는데요. 일단 금요일 뮌헨에서 열리는 회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라고 코멘트를 남겼는데 오는 14일부터 16일 뮌헨 안보회의가 열립니다. 해당 자리에는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이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을 하게 되는데 해당 회의를 통해서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시나리오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어서 현재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회의 결과가 긍정적으로 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리석은 전쟁은 멈출 때가 됐다라고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당사국 정상들과 연달아 통화를 하면서 전쟁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분위기인데 일단 이번 주에 발표가 되는 독일 안에서의 안보회의를 통한 내용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서 국제 정세와 관련된 부분들도 점검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관세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간밤에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된 소식들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도와 관련된 내용 먼저 전해졌는데요. 이 13일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백악관을 방문을 합니다. 다만 방문하기 전에 미국이 먼저 상호 관세를 발표할 것이다라고 전했는데 이 모디 총리가 12일 이틀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해서 13일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관세 정쟁을 본격화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에는 중국에 대해서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었고 또 10일에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 예외 없이 25%의 관세를 12일부터 부과한다라고 발표했었죠. 이렇게 적극적인 관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또 오늘 안으로 상호 관세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겠다라는 내용도 함께 전해지면서 상호 관세와 관련된 부분은 오늘 안으로 최종적인 내용들이 발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관세 위협에 직면해 있는 유럽과 캐나다 정상은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만남을 가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유럽 당국자들은 회동이 끝난 이후에 이번 논의를 놓고 대미 관계가 핵심이었다라고 전했는데요. 또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이슈는 중국산 과잉 생산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미국을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점에 양측이 공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트리리 총리도 EU 지도부와 회동 이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새 관세 부과를 강행할 경우 미국의 경제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상호 관세와 관련돼서 추가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일단 미국 하원 의원 쪽에서는 그 가운데서도 자동차나 의약품과 관련된 상호 관세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라는 관점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다르게 대응할 일부 분야가 있다라고 사전에 발표가 된 바 있었는데 총 4개 분야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중 2개 분야가 자동차와 의약품이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일단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해당 섹터들 간의 변동성이 어떻게 시장의 심리를 뒤흔들지는 계속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시장 안에 유독 돋보였던 종목이 있죠. 바로 청개구리 테슬라입니다. 지금까지 지속적인 주가 하락을 보이다가 오늘 전반적으로 빅테크 종목들이 가격 하락이 나왔는데 테슬라는 되려 홀로 2.4% 반등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테슬라가 반등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월가에서 나왔던 긍정적인 코멘트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여전히 테슬라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한다라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AI에 대한 생산이 통합되면서 미국 내 제조업체들의 구조가 바뀔 건데 여기에서 테슬라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게 모건 스탠리의 입장이고요. 때문에 테슬라의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는 $430를 제시했고요. 이어 벤치마크 같은 경우도 테슬라 커버리지를 시작을 했는데 매수 등급과 $475의 목표 주가를 제시했습니다. 자율주행이나 로봇, 또 에너지 생산과 저장, 이 주요 성장 동력으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테슬라의 전기차 시장 침투력 확대를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 벤치마크는 테슬라가 현재 차량 성장만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이나 옵티머스 로봇과 같은 이런 부분에서 대규모 생산이 이어질 경우 상당한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 것이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 종목 가운데 YTD 기준으로는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여왔던 테슬라. 월가의 전망처럼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앞으로의 시장의 판도를 바꿔줄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시죠.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비트코인도 미국의 CPI를 잘 소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름 장중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현재 시각 기준으로 1.8% 상승을 보이면서 $97,000 선을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 전까지는 $95,000에서 주가 행보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나름 인플레이션 이슈를 잘 소화해내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변동성도 주목을 해보시면서 여러 가지 전략들 저희와 함께 세워가 보시죠.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이 AI 패권을 가지기 위한 싸움이 더욱더 격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 AI라고 한다면은 미국과 그리고 중국만이 이렇게 패권 다툼을 할 것이다라는 인식이 강했는데요. 이번에는 또 유럽까지 참전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이 그동안에는 이 AI에 계속해서 규제를 한다든지 좀 발전을 압박하는 듯한 그러한 스탠스를 취해왔었는데 이번에는 좀 완전히 반전된 그런 기조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럽판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고 할 만큼 이 대규모의 자금을 투입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EU 집행위원장이 지금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EU 인베스트 AI 이니셔티브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미국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와 좀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 이 총 2천억 유로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서 500억은 이 유로의 기금을 사용할 예정이고 또 1,500억은 민간 투자로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전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유럽 전역에 이 초대형 AI 모델 훈련에 특화된 AI 기가 팩토리를 4곳 이상 구축할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좀 AI의 뒤늦게 좀 박차를 가하는 그러한 발언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이 CES보다 더 많은 기업들과
기업들과 더 많은 인원들이 참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또 프랑스 내에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 프랑스 내에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40억 유로를 투자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12억 유로를 투입해서 파리에 이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를 마련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빅테크 기업들 역시도 이 유럽 AI 산업에 투자를 하겠다, 뛰어들겠다라고 나섰는데요. 이 가운데서도 이 프랑스가 가장 AI 개발에 좀 힘을 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마크롱 대통령이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프랑스는 AI에 앞으로 163조 원을 투입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프랑스는 이 AI 주요 업체들과 함께 경쟁해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더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좀 유럽의 문제점을 좀 정확하게 꼬집는 듯한 멘트들도 함께 내놨습니다. 자금의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이 AI 연산 처리 능력이 좀 접근성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내놓기도 했고, 그리고 그동안에 좀 이 EU 내에서는 AI 발전을 이 압박하는 듯한 그런 규제들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들도 좀 많이 완화할 것이다. 그러한 발언들도 함께 내놨습니다. 따라서 이 유럽이 앞으로 AI 시장의 거대한 그러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인력 역시도 계속해서 좀 개발을 해 나갈 것이다라는 그러한 뉘앙스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 9개의 대학에 4억 유로를 투자해서 연간 이 10만 명의 AI 인재를 또 육성할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프랑스 기업 가운데서 이 대규모 언어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이 미스트랄 AI가 있는데요. 이 미스트랄 AI라는 기업은 이 설립 1년 만에 6월에 6억 유로를 투자받아서 기업 가치가 58억 달러 넘게 증가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 미스트랄 AI에는 삼성전자와 또 IBM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이러한 글로벌 빅테크들이 투자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앞으로 이 미스트랄 AI 가치는 더욱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분석들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랑스에서 이렇게 좀 AI에 앞으로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강점을 내세운 부분이 이 데이터 센터 부분을 꼬집어 볼 수가 있겠는데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탈원전 기조를 보였던 다른 국가들과는 다르게 계속해서 막대한 원자력을 생산해냈습니다. 원전을 통해서 전력을 생산해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전력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좀 대규모 원전을 건설하겠다라는 그러한 발언들도 함께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프랑스가 또 AI 참전에 나선 가운데 유럽 기업들은 어떤 방식으로 또 AI를 발전시킬 것인가에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뒤늦게 뛰어든 만큼 AI를 처음부터 개발하기보다는 기존에 잘하고 있는 것에 AI를 접목해서 이 효율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우세합니다. 이 전통적인 제조업들도 그렇고요. 이 기계류 엔지니어링 그리고 금융과 이렇게 의료까지 원래부터 유럽이 좀 선점하고 있던 분야에 AI 소프트웨어를 접목해서 앞으로 이 시장의 우위를 점하겠다라는 전략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계속 이야기 이어가 보시죠. 네, 그런데 이렇게 유럽의 AI가 효율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미국의 또 기업들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어떤 블로그를 통해서 이렇게 좀 흥미로운 수혜주들이 나와 있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미국의 빅테크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뭐 엔비디아나 구글, 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러한 대기업들만이 수혜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 있는 기업들을 좀 하나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서비스 나우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서비스 나우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용 의사 결정을 자동화해주고 또 이 AI 서비스를 IT 서비스를 관리해주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회계나 고객 관리, 물류, 생산 등 이러한 기업 프로세스를 개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서서 살펴봤듯이 그러한 대부분의 이 유럽 기업들이 이러한 기업용 의사결정 자동화를 통해서 이 AI로 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러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엔시스도 살펴보실 텐데요. 엔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 물리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감이 오지 않으실 수도 있어서 이렇게 사진을 준비를 해봤는데 자동차나 이렇게 기계류를 생산할 때 먼저 AI로 이렇게 구동을 시켜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앞서서 봤듯이 뭐 자동차나 또 기계류 쪽의 강점을 전통적인 제조업 쪽에 이 유럽이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들을 개발할 때는 이러한 엔시스의 소프트웨어가 또 필수적일 것이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로퍼 테크놀로지도 살펴볼 텐데요. 역시나 이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좀 산업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의료나 또 교육, 건설 등 이렇게 니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니치 소프트웨어라고 한다면은 어떠한 이 특정 분야에 조금 더 특화된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 AI를 접목해서 효율화를 기존에 잘하고 있던 것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또 이러한 니치 소프트웨어 기업 역시도 좀 필요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또 국내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을지도 함께 살펴봤는데요. 사실 우리 기업들은 좀 직접적인 수혜를 받기에는 어렵다는 그러한 입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간접적인 수혜 정도만 거론이 되고 있는 수준인데요. 그래서 각 종목별로 보시기보다는 아무래도 큰 이렇게 섹터별로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AI 기술에는 AI 반도체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이 SK 하이닉스단의 밸류체인들이 아무래도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 최근에 HBM 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테스트 소켓을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고 이 부분에 좀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앞서서 이 유럽에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것이고 이러한 데이터 센터를 또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그런 전력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관련해서는 역시나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삼성 SDS를 꼽아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전력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이 LS 일렉트릭과 HD 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 같은 이러한 전력 설비주들도 함께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러한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 역시도 여기에 좀 포함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존에는 좀 보안을 문제로 이렇게 AI의 방산을 접목하는 것이 좀 금지되는 듯한 그러한 분위기였었는데 최근에는 이 미국을 필두로 또 AI 드론을 개발하는 등 계속해서 방산과 AI를 접목하려는 그러한 시도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방산 기업들은 또 폴란드와의 대규모 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속해서 수주 소식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AI와 방산을 더한다면은 이러한 기업들이 또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전망들도 함께 나오고 있고요. 또 앞서서 이 프랑스가 계속해서 대규모의 원전을 생산할 것이다. 그러한 계획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원전의 주기기를 제공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나 또 한전기술, BHI 같은 이런 원전주들과 함께 더불어서 또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이러한 건설주까지도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국내장은 좀 간접적인 수혜가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앞으로 이 AI 전쟁, 이 미국과 중국만의 싸움이 아니라 이렇게 유럽이 기존 산업에 AI를 접목하게 된다면 이 미국과 중국을 뛰어넘을 수 있을 거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 우리 기업들은 이곳에서 어떻게 포지션을 취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되는 시점인데요. 여러 가지 우려들도 섞이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 AI 기업들이 나아갈 방향 더욱더 면밀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사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토코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앨런 머스크의 국가효율부, 관료주의 혁파 타겟으로 USAID를 지명하다. 급등한 CPI, 멀어지는 추가 금리 인하입니다. 자, 뭐 몇 개 좀 섞였는데, 자 일단 USAID. 여러분들 US는 미국이고 뒤에 AID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특히 해운대 사시는 분들, 아니면 반포, 삼성동 사시는 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 5층짜리 엘리베이터도 없는 옛날에 그 주공 아파트 같은 허름해서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재건축 들어간 아파트 기억나세요? 그 이름 뭐였죠? AID 차관 아파트. 있죠? 지금 해운대 그 달동네에 있는 AID 차관 아파트 현대의 그 주거 브랜드로 바뀌었죠. 대규모 대단지. 삼성동에도 그 유명한 그 브랜드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반포동만 그 재건축하고 있죠. 거기에 AID 차관 아파트 막 벽에 다 금 가고 막 거미줄 쳐진 그게 바로 AID에서 차관 빌려서 만든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나라는 그죠? 우리나라가 되게 선진국 같잖아요. 아직도 AID 차관 아파트가 그렇게 남아있을 만큼 원조받아서 살아난 지 얼마 안 된 모든 면에서 정치건 경제건 모든 면에서 이제 막 뭐 지금 발전의 어떤 그 초반부를 지나서 올라오고 있는 나라예요. 그렇죠? 그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젊은 사람들은 더 그런 것이고. 그렇죠? 그거를 인지를 해야 돼. 우리나라가 뭐 엄청나게 뭐 발전을 한 것처럼. 그렇죠? 베트남이랑 똑같이 AID 차관 받아가지고 저소득층 위한 주택으로 그걸 만든 거잖아요. 물론 거기가 지금 뭐 거기는 다 부촌이 돼버렸지만 옛날에 달동네가 그 AID 차관 그걸 빌려줬던 그 AID가 USAID입니다. 근데 어제 앨런 머스크가 그걸 때렸잖아요. 물론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USAID에서 가장 지원이 많이 나간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네타냐후 총리랑 만나가지고 뭐 막 막대한 지원을 해줄 테니 뭐 벙커버스터 벙커 다 뚫고 뭐 진짜 몇백 미터까지 들어가는 폭탄 다시 또 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 가자 지구에서 사실 하마스가 또 인질을 안 주기로 했대요 또. 지금 또 뭐 협상이 파기되고 어쩌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제일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전쟁을 오래 하다가 결국 미군이 패배하고 철수하지 않았습니까? 그 뒤로 베트남 재건하는데 AID 돈이 다 들어간 것이고 자 5위에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보세요. 이스라엘은 그 우방이라고 치고 베트남, 이집트, 아프가니스탄, 사우스 코리아 자 다 뭡니까? 이집트, 아프가니스탄, 이스라엘 전부 중동에서 화약고 터지는 곳이고 베트남 전쟁해가지고 몇십 년을 폐허해서 살아난 나라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6.25를 겪고 나서. 여기에 들어가는 나라라고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한강의 기적이니 88 올림픽이니 무슨 월드컵을 개최하니 이제서야 이걸 벗어나고 있는 그런 나라라니까요. 뒤로 가겠습니다. 그거를 때렸죠. 왜냐? 그 문제, 먼저 이걸 깔았죠. 우리는 재정 적자가 2조 달러다. 미국 정부 효율부 수장이잖아요. 자기 아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자꾸 아들이 그 말을 따라해요. 무슨 페스트 하면은 페스트 막 이러고 따라합니다. 그리고 얘가 이 X로 이제 애칭이 불리기 때문에 트럼프가 X 너 괜찮니? 너 IQ 좋잖아 뭐 이러면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뭐 저기 진행이 되었죠. 뭐 앨런 머스크랑 공화당이나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은 자 이게 뭐냐? 트럼프가 여기 있는데 이 사람이 뭐 대통령이냐 하면서 지금 굉장히 공격을 하고 있죠. 저 뽑히지도 않은 사람이 왜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냐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어요. 이거 한 건 한 건마다 트럼프와 이 관련자들의 다 승인을 받고 있으며 내가 맘대로 말하는 건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서 어디서 말하는 상황 정치에 대해서 그런 비판에 대해서 반격을 했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정 적자가 이 코를 후비고 있죠. 코를 엄청나게 파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목마를 태우고 얘기를 이어갔는데 뒤로 가겠습니다. 저게 바로 트럼프의 결단의 책상이라고 부르는 그 뒤에 화롯불 있고 거기서 다 모든 지금 일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자, USAID, 아까 AID 차관받아서 우리나라로 AID 차관 아파트, 주공 아파트 같은 거 많다고 했죠. 근데 거기 USAID에 지금 전 수장이었던 이 사만다에 요걸 가지고 지금 저기 트럼프나 앨런 머스크가 계속 의심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또 재밌는 생각이 든 게 만약에 이분이 테슬라에 투자해서 대박이 났다고 하면 무슨 얘기를 했을까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투자 자산으로 벌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유엔 대사를 재직했고 하버드 교수였는데 이 앨런 머스크랑 트럼프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유엔 대사나 하버드 교수의 월급으로는 이룰 수 없는 자산을 이뤘다는 것이죠. 그게 물론 네슬레, 구글, UBS 이런 데 기업 강연 다니면서 돈 번 거 있는데 그게 이제 35만 $1,000 정도 되고 책 팔아서 번 게 $100만 정도 되는데 문제는 그걸 훨씬 뛰어넘는 투자 자산이 무려 $1,200만 증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아니 공무원이 아무리 외부 강연을 다니고 이렇더라도 어떻게 공무원이 저렇게 많은 돈을 뺄 수가 있냐, 할 수가 있냐. 그래서 머스크는 의심하는 거예요. USAID가 저렇게 해외에 뭐 어려운 나라들 원조한다고 하면서 그 국민 세금으로 받아들인 돈으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빼돌리지 않았겠느냐 하는 의심으로 지금 관료주의에 칼을 대는데 맨 첫 타겟이 USAID라는 단체가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전 수장이 어떻게 자산을 축적했는가.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것이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바로 이게 그겁니다. 우리가 AID 차관을 돈을 빌려가지고 원조를 받아가지고 이 삼성동 일대의 주공 아파트처럼 이렇게 대규모로 성냥갑으로 지었던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 이제 이게 재건축이 됐죠. 그렇죠? 지금은 물론 천지개벽했지만 이 땅이 바로 그 영화의 강남 1970에 나오던 그 부지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USAID 직원들은 반대를 하고 있죠. 이제 USAID를 아예 폐지를 해버리겠다고 하니까 지금 미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센지가 사실 트럼프로 인해서 반증이 나오고 있잖아요. WTO 탈퇴해버리니까 지금 뭐 난리가 났어요, 벌써. 조류 독감이 인류에게 뭐 영향을 미치느니, 제2의 코로나 변이가 일어나느니, 근데 그거에 대한 뭐 무료 백신이나 이런 것이 다 미국의 돈으로 하는 건데 미국이 WTO를 탈퇴해버리니까 세계 무역기구도 비롯해서 다 탈퇴를 해버리고 있잖아요. WHO도 그렇고 뭐 파리 기후협약 다 탈퇴하니까 이 원조, 미국의 돈으로 원조가 들어갔던 그 나라들이 지금 다 완전히 저기에 공격에 다시 처하게 돼버리는. 그리고 이제 이 USAID 직원들은 자신은 살아나야 된다 하면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근데 앨런 머스크가 처음에 이 USAID를 찍기 전에 전반적인 얘기에서 재정 적자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 미국의 부채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지금 1940년대 수준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2035년이면 118.5. 그러니까 GDP 대비 부채 비율이거든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18.5라는 것은 GDP를 넘어서 버린 거예요, 부채가. 지금 GDP가 국제 그 나라의 어떤 규모, 체격, 키라는 것이죠. 그걸 뛰어넘어 버린 겁니다. 그 몸무게 더 무거워져 버린 거, 키가 더 커져 버린 부채 덩어리가. 지금 2024년에 벌써 100% 육박을 해버렸어요. 2035년 되면 118.5%가 된다. 이대로 가다가는 부채에 눌려 죽게 생긴 거죠. 뒤로 가겠습니다. 그거를 부채 이제 가장 원흉을 앨런 머스크는 일단 관료주의, 공무원, 철밥통에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내린 것이고, 자, 2035년 되면 118.5에 이른다는 수치의 변화가 나타나 있는 것이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이미 올해부터 100% 넘겠죠. 그리고 금액으로 따져보면 1.9조 달러입니다. 1.9조 달러인데 1조 9천억 달러, 1조 9천억 달러인데 이게 전 세계에서 영국하고 미국, 특히 이 적자가 심각합니다. 그 다음이 프랑스, 재팬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압도적이죠. 미국하고 영국이 압도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는 오히려 흑자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원조하는 국가인데 지금 현재 최근에 원조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아프리카 대륙에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USAID 원조가 아프리카 대륙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우리나라에 이제 원조를 받아서 이제 뭐 마치 선진국에 간 것처럼 이제 뭐 떵떵거리면서 하고 있죠, 이제는. 그 옛날 일이 아니고 금방 전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잊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는 아프리카를 막 야, 우리는 저런 아프리카처럼 원조 받는 나라가 아니야 하고 있지만 그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지금은 아프리카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고 나라로는 이스라엘에 많이 들어가고 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프리카에 최근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아프가니스탄, 에티오피아 뭐 어려운 나라도 우리가 막 어려운 나라로 부르는 나라잖아요. 막 지금 영화에도 나왔던 수단도 있고 처음 알았죠. 수단이 그 영화에서 나와가지고 황정민 씨가. 보니까 인도적 지원부터 긴급 식량 지원, 글로벌 건국공무원, 마약 퇴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겉으로는 뭔가 이 어려운 나라를 도와준다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세금 내기는 그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도 싫지만
이런 거를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이런 것을 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완화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노리고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뭐 약탈하거나 뭐 이랬다고 지금 타겟으로 삼은 거예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그래서 지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이스라엘이 가장 많은 원조를 받아갔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니까 USAID를 만약에 타겟으로 해서 죽여버리게 된다면 이스라엘에 대한 원조도 지금 USAID에서 나가는 거는 끊길 텐데 뭐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따로 뭐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책을 뭐 세우거나 하겠죠. 이스라엘을 버리진 않을 테니까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왔습니다. 급등을 했죠. 자, 이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가 급등을 해서 지금 예측값이 0.4% 증가했는데 0.5%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전달 대비죠. 전달 대비 0.4가 예상됐는데 0.5가 나왔습니다. 자, 시계열로 보겠습니다. 0.5가 그럼 어느 정도 높은 수치인가? 전달 대비 증가한 게 지금 보면은 2024년도 10월 달에 0.2%. 그러니까 10월 달이 9월 달 대비 0.2% 증가했다는 거죠. 근데 증가폭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0.2, 0.2, 0.3, 0.4, 0.5까지 지금 늘어났고요. 지금 예상치 상회가 3달 연속 나와버렸죠. 지금 2024년도 11월, 12월, 2025년도 1월 달까지 전달 대비해서 3개월 연속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폭이 커지고 있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핵심이죠. 이 음식료랑 이 그 에너지 그 두 개를 제외하고 음식료 에너지는 변동성이 크니까 변동성이 좀 적은 걸로 핵심으로 조금 좀 그 흐름을 조금 더 진득하게 보자 해서 핵심을 한 건데 핵심도 예상치 상회가 나왔죠. 0.2% 증가 예상했는데 0.4% 증가가 나왔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전달에는 이건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헤드라인 CPI라고 하죠. 헤드라인 CPI는 전달 대비 상승폭이 예상치 상회가 지금 3달 연속 나왔잖아요. 근데 음식료랑 에너지를 빼주자 2024년도 12월 달치는 예상치 하회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음식료 에너지가 들썩여서 올렸다는 건데 이번에는 음식료 에너지를 뺀 핵심 CPI도 예상치를 상회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확 튀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료 에너지 가치 변동성 많은 거를 빼줬는데도 일반적인 그 다른 품목조차도 올라갔다는 거죠. 뒤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물가의 어떤 근간도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연간 대비로 보면 어떨까? 연간 대비로 보면 지금 3% 예상치 부합이 나왔는데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헤드라인 CPI죠. 다 포함한 거. 점점 9월 달을 기점으로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계속 2.6, 2.7, 2.9, 2.3. 그러니까 이거는 전년 동기 대비인 것이죠. 아까 바로 전달 대비 하니까 호흡이 짧은 것이고 이건 2024년도 10월 달, 11월 달 발표된 10월 달은 2023년도 10월 달 대비겠죠. 그리고 2.6, 2.7, 2.9 가다가 이번에 3% 나왔는데 예상치 부합이긴 한데 예상치 상해가 3번 나오고 이번에 예상치 부합이긴 한데 2025년도 1월 달이 2024년도 작년 1월 달 대비해서 3% 정도 올랐다는 거죠. 지금 스물스물씩 올라가고 있죠. 지금 물론 PC가 개인 소비 지출인 PC가 연준이 그 물가 안정이라는 이중 책무 중에 하나를 하기 위해서 지표로 삼은 게 PC입니다. 근데 개인 소비 지출도 결국에는 CPI 항목에 있는 것들을 조합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장기적인 건 같이 움직이죠. 기본적으로 2%잖아요. 2%. 그게 무슨 핵심이든 PC이든 CPI든 뭐 여러 가지를 조합을 해야겠지만 대략 2%를 목표로 하는데 이거 지금 헤드라인 CPI 연간 기준으로 지금 2%에서 다시 멀어지고 있죠. 2%로 간다는 확신이 있어서 그렇죠? 2%로 간다는 확신이 있어가지고 야 이제 물가는 잡았으니까 고용을 최대치로 늘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시작했더니 물가라는 두드러기가 다시 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물가 두드러기가 다시 나버리면 어떻게 해요? 최대 고용을 잡으러 금리 인하를 못 가는 거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건 또 핵심입니다. 또 핵심을 뽑았어요. 핵심을 뽑았더니 3.1 예상이었는데 3.3이 나왔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료랑 에너지 같이 변동성 심한 거를 빼줬어도 배제해도 핵심도 올라가는 거죠. 핵심도. 자, 핵심은 지금 밑에 하단부를 깨고 내려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좀 안심을 한 거잖아요. 야, 우리가 CPI가 연간 대비 뭐 전월 대비 오르긴 했는데 그거
변동성 심한 음식료 에너지 포함한 거잖아. 음식료 에너지는 다시 안정이 되면 돼. 그럼 이제 핵심을 보자. 근데 핵심조차도 올라버렸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3.1%가 예상됐는데 2024년도 1월 달 대비해서 2025년도 1월치가 실제치는 3.3% 상승이 나와버렸어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월 대비던 전년 동기 대비던 헤드라인 CPI 그리고 핵심 CPI 모두 다 상승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베이컨, 에그, 치즈 그리고 한 잔의 커피 요거를 합친 그러니까 미국인들의 아메리칸들의 아침 식사 비용에 대한 지수인데 지금 계속 오르고 뭐 당연히 물가 상승에 따라 오르는 거는 당연한 일인데 경제가 죽지 않으면 이 가파르기 기울기가 가팔라지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이 기울기가 상당히 가팔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인들의 아침 식사 한 끼 비용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죠. 지금 이게 여기서 지금 가장 많이 오른 걸 봤더니 계란이랑 베이컨입니다. 즉 계란이랑 베이컨 아침 그 미국 조식에 꼭 포함되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무슨 싸움이겠어요? 맥도날드든 버거킹이든 뭐 타코벨이든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데서 요 인플레이션을 얼마나 판매가에 전가시켰는데 충성도 높은 고객이 안 떠냐느냐 싸움이겠죠. 맞죠? 기업은 이걸 그대로 안 을 텐데 이 마진을 붙여서 팔아야 이득이 날 거 아니에요. 이 올라간 원재료 비용을. 그거를 판가에 전가시켜서 소비자한테 팔았는데 얼마나 떠나지 않느냐의 싸움이에요, 이제는 기업은. 뒤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코스트코에 계란이 없어요. 자, 뒤로 가볼게요. 다 팔렸답니다. 지금 가장 최근인데 동물원에 또 조류 독감이 감염돼서 오리 등 15마리 죽어. 이런 소식 나왔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CCTV에 찍은 영상인데 미주일보에 나옵니다. 한인분이 저기를 하셨는데 계란 540개를 도난 맞았다. 시애틀에서 한인을 운영하는 분이 미주 한국일보에 제보를 하셨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그 전 뉴스에 AI가 전국 발생 2년 만에 기업 양계장에 나와서 지금 뭐 2년 만에 대확산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조류독감 때문에 다시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자, 2022년도 아까 2년 만이라고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2022년도에 1월 달에 1.93달러. 그러니까 여기는 12개 드리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12개 드리 하나를 저기를 해요. 30개 판이 아니라 12개 드리 기준으로 해서 2022년도 1월 달에 1.93달러였는데 4.25달러까지 12월 달에 오른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2022년도에 아까 조류독감이 확산됐을 때 그때 때문이에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전에 지금 요게 저기고요. 써놓은 거고요. 뒤에 12월 달은 저 뒷장에 있기 때문에 앞에만 나왔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12월 달에 4.25달러 나왔다고 텍스트로 나와 있죠. 자, 그리고 2022년에 계란 가격만 저렇게 됐느냐? 아니죠. 지금 이 푸드 인플레이션이라고 미국의 푸드 인플레이션인데 2022년도에 무려 식품 가격이 9.9% 급등했어요. 물론 아까 에그 인플레이션이 이거를 같이 이끌었죠. 그리고 이제 2.3%, 2.4% 2024년도, 2025년도 예상을 해놨었어요. 2023년도 요 자료에. 근데 지금 2024년도, 2025년도가 이 상태로 유지되기가 힘든 상황이 또 왔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왜냐? 조류독감이 다시 왔으니까요. 지금 그때 예상해 놓은 거예요. 그때 예상해 놓은 거. 2025년도 예상이 2.4였죠. 이렇게 예상됐는데 지금 문제가 뭐느냐? 아까 전 2020년도 12월 달에 계란 12개 드리가 4달러까지 올랐다고 했잖아요. 지금 몇 달러까지 올랐냐면은 7달러까지 올랐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편하게 하면 1167원. 그리고 물가 비싼 뉴욕은 12개짜리가 우리나라 돈으로 2만 원이에요. 못 사 먹죠.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그 인플레이션이 불러일으킨 소비자 물가의 상승, 이게 지금 굉장히 오래 갈 확률이 2022년 동안 한 해 동안 가버리게 된다면 이번에 지금 물가 인상은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줄 매도평입니다. 큰 대란이 아니라 정말 큰일 난 대란이다.
한동안 코스피의 상승분을 웃돌았던 코스닥, 어제장에서는 양시장이 서로 엇갈린 모습이 나왔는데요. 코스피는 장 초반에 약세를 보이다가 장 후반에는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요. 코스닥은 장중에 계속해서 하락폭을 키운 채 0.6%대 지수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날 새벽에 있었던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을 나름대로 잘 소화를 해주면서 양대지수 큰 변동성은 보이지 않았었고요. 그 전날에 이어서 이날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추가적으로 매수하려는 움직임들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여전히 조선과 방산 등 산업재 관련주들의 호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들의 순매수 상해 종목을 놓고 보더라도 방산 그리고 조선 관련주들로 대거 포진된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52주 신고가 올라갔던 종목도 보시면 전날에 이어서 이날장도 올릭스가 일라일리와의 추가적인 라이센스 계약 체결 소식으로 상한가 안착하면서 신고가 랠리를 이어갔고요. 하나시스템 그리고 i3 시스템 등 조선소 그리고 방산과 관련된 일부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급등하는 흐름이 포착이 됐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추가적으로 이슈와 종목들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최근에 나오는 이슈 몰이에 굉장히 시장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슈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적까지 잘 따라오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게 될 것 같은데요. 조선과 방산 대표적으로 호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업종으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소식, 이슈 모멘텀까지 더해지자 관련주들이 연일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조선 관련주들이 큰 폭의 상승을 보였는데 미국에서 이 미국의 동맹 함정 건조법을 발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게 이날장 관련주들에는 큰 폭의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미국의 해군의 함정을 우리나라가 직접 건조할 수 있는 법이 발의가 될지 지난 의회 때도 해당 법이 있었긴 한데 자동으로 폐기가 됐던 이력이 있는 만큼 추진력이 어느 정도로 빨리 소화가 되는지는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동맹국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인데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조선 쪽엔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던 만큼 관련주들은 일단 크게 기대감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방산 관련주들도 연일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일단 정부가 오는 27년까지 600억 원을 추가적으로 투입해서 방산 펀드를 조성한다는 소식, 관련 기업들에게는 특별한 호재로 작용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에 이 방산 빅4의 영업이익이 3조 원 가까이 올라왔던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올해는 매출단에서 추가적으로 20%의 성장이 기대가 되는 만큼 영업이익이 3조 원을 쉽게 돌파해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추가적인 수주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올 한 해 연말까지도 이어질 것이라는 방산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은 계속해서 연일 시세 상속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함께 확인해봤었던 이슈였죠. 메타가 한국의 AI 칩 설계 스타트업인 퓨리오사 AI를 인수한다. 결국 관련주들 어제 4종목이나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창투사 업종들이 일제히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일단 어제 함께 확인해봤던 종목 중에 네이버도 있었지만 네이버는 어제 금리 인하가 당분간은 없을 수 있다라는 매파적인 발언 때문에 네카와 같은 성장주는 되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외 창투사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일단 만약 초기에 이 퓨리오사에 투자를 했다면 100배 가까운 엑싯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시장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시장에서는 퓨리오사 AI가 그렇게 서두르진 않을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이미 글로벌 경쟁력이 확인이 된 만큼 서둘러서 이 매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입장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당분간의 변동성은 계속 주의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외 주요 글로벌 이슈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에도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AI 관련해서는 어제 밤이었죠. 소프트뱅크가 오픈 AI에 2조 원대로 추가적인 투자를 이어간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픈 AI뿐만 아니라 최근 메타 같은 경우도 AI 호재, 모멘텀에 힘입어서 최장 기간의 상승 랠리를 펼쳐내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AI와 관련돼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시고요. 관세 관련해서 또 새벽사에 여러 가지 속보들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모디 총리가 백악관 방문하기 전에 상호 관세
관세를 본격적으로 발표한다라고 하는데 오늘 중으로 최종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을 서명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그렇다 보니까 다른 국가들도 상당히 비상인 상황이 되겠죠. 캐나다와 유럽이 간밤에 만났습니다. 트럼프 관세와 관련된 이 대응을 놓고 여러 가지 논의책들을 나눴다라고 하는데 일단 미국 경제 자체도 해당 이슈로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경고의 발언까지 함께 내놨었고요. 추가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다른 국가들도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 관세 전쟁과 관련된 우려감들은 계속해서 시장에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조금은 다행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미국 하원 의장이 이 트럼프 상호 관세를 놓고 총 4가지 정도의 산업은 이곳 가운데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그중에 2개가 자동차와 의약품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또 자동차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수출 비중이 워낙 높은 만큼 오늘 자동차와 의약품 섹터는 해당 발언에 집중을 해줄 수 있을지도 같이 점검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재건 관련주들이 연일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던 가운데 다시 한번 종전과 관련된 확실한 코멘트가 새벽 사이에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 국의 정상들과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이 양측이 모두 종전을 하기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는 안보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만큼 14일에서 16일 사이에 열리는 안보회의를 앞두고 추가적인 재건주들의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도 같이 지켜보시죠. 마지막으로 주요 경제 일정들도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CPI 발표가 나왔죠. 전월 대비 0.5% 올랐습니다. 7개월 만에 CPI가 다시 3%로 올라오게 된 상황인데 아직 본격적으로 관세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음에도 인플레이션이 벌써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이후 최대치의 상승을 보이면서 월가가 예상했던 예상치인 0.3%를 크게 웃도는 모습이 나왔고요. 여전히 미국에서는 주거비라던가 끈질기게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의 이 섹터들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은 금리 인하해야 된다라는 글을 또 SNS에 남기면서 파월 의장 압박에 나서고 있지만 CPI가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모습이 나오면서 월가에서도 올 한 해 동안 한 차례 금리 인하가 나오는 것도 다행일 수 있다라는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과 내일도 추가적으로 PPI 그리고 소매 판매까지 발표가 되는 만큼 미국 안에서의 인플레이션 상황을 보다 자세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지표들 잘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밤 뉴욕 증시가 혼조 모습을 보였던 만큼 오늘 국내 증시 안에서의 뚜렷한 방향성은 나올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개장 상황까지 저희와 함께 면밀하게 살펴보시죠. 간밤 마감됐던 뉴욕 증시 3대 지수 흐름 체크해 보시죠. 오늘 장에서도 역시나 막판까지 좀 긴장감을 늦출 수 없었던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나스닥은 막판에 이렇게 하락으로 전환을 나스닥만이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CG에는 좀 표시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다우와 S&P 500은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만이 소폭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좀 오늘 시장에서 영향을 미쳤던 것은 역시나 이 경제 지표의 영향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상반기 금리 동결 가능성이 60% 넘게 현재 뛰어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1월 CPI가 전년 동기 대비 3%대 증가세를 보이면서 예상치를 상회했기 때문인데요. 이 물가에 조금 더 면밀하게 연동이 되는 이 식료품과 그리고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 역시도 전월 대비 0.4% 오른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주거비의 상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계란 가격이 상승하는 등 이 식료품의 가격 상승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장에서는 이 PPI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 PPI는 전월 대비 0.2%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데다가 이 직전월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이 파월 의장이 내일 발표될 이 PPI가 이 PCE 물가 지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을 하고 있다고 발언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또 이 내일 나올 PPI에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인 이 제레미 시겔 교수 역시도 지금 이 굉장히 증시가 과열되어 있고 그리고 이 매그니피센트 7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굉장히 고밸류 그러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서 좀 투자에는 유의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소식 속에 오늘 빅테크들은 혼조세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상품 시장 살펴보시면은 인플레이션 우려감 속에 오늘 10년물 국채 금리가 튀어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4.6%까지 오르는 모습 나타냈고요. 그리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원유 재고량이 증가했다라는 소식 속에 2%가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유럽 내에서 천연가스 재고량이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는 데다가 가격은 오르고 있다. 이러한 소식 속에 오늘 1%가 넘는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이날 분위기는 어땠을지 섹터별 흐름도 살펴보시죠. 네, 이날장에서는 경기 방어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래도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짓눌린 듯한 그러한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빅테크들도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애플은 오늘 1%가 넘는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휴머노이드 로봇을 연구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전해졌고요. 2028년에 대량 생산할 것이다라는 목표가 있다. 라는 그러한 소식도 함께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비중 확대 의견이 나오면서 2%가 넘는 상승세를 기록을 했고요. 메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18거래일 연속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밤에 나왔던 빅테크 소식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 클라우드와 AI 운영 지원을 위해서 이 태양광을 400메가와트 이상 구매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전력을 18개월 안에 빠르게 조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로젝트들이 더욱더 빠르게 진전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감들이 오늘 시장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 2025년도 이 회사의 감가상각 비용을 29억 달러 감소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비용 효율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오늘장에서도 랠리를 이어갔고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모건 스탠리에서 결국에는 이 테슬라의 AI로 미국의 제조업체 구조가 바뀔 것이다라는 그러한 소식들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의견으로 인해서 모건 스탠리는 오늘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고요. 오늘장에서 테슬라는 간만에 반가운 상승세를 맞았습니다. 이어서 이슈 있었던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네, 먼저 빅베어 AI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두 자릿수대의 강한 상승 탄력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가 이 미국을 최고의 AI 인프라로 구축하는 국가로 만들 것이다라는 그러한 발언을 했는데요. 그러한 발언에 따라서 이 연방 정부에서도 AI 사용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이렇게 두 자릿수대의 강한 상승 탄력을 나타냈고요. 오늘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장중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4분기 EPS와 EPS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월가의 목표 주가 역시도 상향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AI 물류 자동화 기업과 이 협약을 맺었다는 부분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에서 실적을 발표를 했었는데 2026년에는 수익이 4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소식 속에 오늘 2%가 넘는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럼 실적 발표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CV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 4분기 오늘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EPS와 매출이 예상치를 모두 상회를 했고요. 또 약국과 이 소비자 웰리스 부문에서 계속해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2025년 가이던스 역시도 예상치를 상회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마진 하락 가능성에 의해서 이렇게 2%가 넘는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3분기 이후에는 이 스마트폰 재고량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이고 또 이 낸드 플래시 가격도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서 3분기 이후에 좀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하회하는 그러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1분기 총 예약의 가이던스 역시도 예상치를 하회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고요. 이러한 소식 속에 오늘 목표 주가 17달러로 하향 조정되는 소식도 함께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뉴욕 증시에서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테마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글 CEO가 최소 5년에서 10년 안에 이 유의미한 양자 컴퓨팅 기술을 만나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5년 안에 이 양자 컴퓨팅 기술을 활용한 앱을 출시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내놨었는데요. 이러한 소식 속에 오늘 양자 컴퓨팅 섹터가 5% 넘는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오늘 테슬라가 오랜만에 상승을 하면서 이 테슬라 관련한 ETF들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주로 이 테슬라 상승을 2배 이상 그렇게 추종하는 ETF들이 상승세를 나타낸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인공지능 기업들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 나타냈습니다. 인공지능 기업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심으로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트럼프와 그리고 제이디 벤스의 발언에 힘입어서 이렇게 인공지능 관련주들도 2%가 넘는 상승세를 나타냈으니까요. 우리 시장에서도 이러한 관련한 종목들의 흐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데일리 방송과 함께 오늘장 투자 인사이트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하게 잘 쉬셨습니까? 2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하죠. 네, 오늘 이데일리 신문은 1면과 4면에 걸쳐서 제목이 좀 걱정스러운 내용들이 좀 담겨 있죠. 최후의 보루 K칩, 즉 반도체마저도 위태롭다. 국가대표 산업들 SOS 이렇게 제목을 좀 달고 있습니다. 이데일리가 좀 최근에 전략산업 퍼펙트 스톰 위기 이런 제목의 이제 진단을 하는 그런 기획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면 기사에 1면과 3면에 걸쳐 나온 이 기사의 이제 내용은 반도체 또 배터리 그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죠. 우리 주력 산업 이 덩치가 크고 매출 사이즈도 큰 이 주력 산업들이 지금 상당히 좀 위기감에 빠져 있다라는 내용을 좀 담고 있는데 이 업계 관계자들을 통해서 실제 상황이 어떤가라고 물어본 인터뷰 내용들을 이제 요약한 분석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일단은 큰 상황에서 먼저 보면 일단 트럼프의 관세, 이 관세 폭탄이 철강이 나왔고 지금 반도체도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온 건 아니고 반도체 하겠다고 얘기 좀 했죠. 여기에 이제 자동차까지 얘기가 좀 된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자동차는 워낙에 이제 국내 이 뭐 수출이라든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그야말로 주력 산업이기 때문에 이 관세 여파에서 참 아무래도 그 영향을 아무리 최소화한다고 해도 참 크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이 특히 이제 반도체 쪽에서 엄청나게 좀 바짝 추격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반도체는 우리가 중국보다 너네보다는 우리가 훨씬 낫지라는 생각을 사실 하고 있던 게 사실인데 중국의 최근 추격 기세를 보면 이거 좀 걱정스러운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반도체 얘기부터 좀 해보면 여기 표가 있죠. 중국의 이제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 업체가 창신 메모리입니다. 이 회사의 이제 글로벌 D램 점유율 전망을 한 건데 작년에 3분기까지 약 한 6% 정도 돼서 빨리 따라오긴 하는데 그래도 그 정도는 했는데 올해 3분기에 10%를 넘고 그다음에 올해 말에는 12%까지 올라갈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1년 전 정도에 비해서 2배 이상 이 창신 메모리, 즉 중국 반도체, 중국 메모리 반도체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급성장을 한다 이렇게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 3사가 글로벌 메모리 시장의 거의 대부분을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점 체제가 오랫동안 구축이 돼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창신 메모리가 이 전망대로 이게 트렌드 포스의 분석인데 이 전망대로 올해 연말까지 12%까지 올라온다고 그러면 결국은 이 3사가 갖고 있는 점유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는 이 3사 체제가 굉장히 공고했던 이 3사 체제가 붕괴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반도체 업계에서도 상당히 좀 긴장감을 좀 갖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 창신에서 만드는 게 이제 D램, 낸드 플래시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현재 메모리 업계의 가장 이제 첨단 반도체 칩이 이제 HBM 아니겠습니까? HBM도 개발을 한 겁니다. 물론 아직 이제 HBM3의 이제 단계 정도까지는 한데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결국은 언젠가는 우리가 먼저 4나 5까지 가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4도 개발할 거고 이렇게 이제 계속 발전을 한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업계에서 지금 굉장히 좀 확산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 배터리나 디스플레이는 사실 이미 좀 배터리는 완전히 추월된 상태고 배터리는 1위가 CATL, 2위가 BYD지 않습니까? 이 두 회사가 합친 세계 시장 점유율이 55%나 됩니다. 지금 표에 자세히 좀 나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회사들, 소위 말하는 이제 배터리 3사가 합쳐도 이제 절반에 이제 못 미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배터리는 이제 넘어간 상태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역시 이제 최신이라고 할 수 있는 OLED까지 이제는 중국 업체들이 이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역시 좀 이것도 좀 밀렸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사실은 이제 이 업계 전문가들 얘기를 종합해봐도 답은 사실은 예상한 대로입니다. 기술 경쟁력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기술 경쟁력을 이제 확실하게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제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 하는 것처럼 결국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지금처럼 이제 대출 위주의 이런 식의 지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직접 보조금, 간접 보조금 같은 걸 통해서 우리도 결국은 걔네들 다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이런 생각 좀 하고 계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도 그렇게 국가 차원에서 우리 기업들이 이 파고를 넘어설 수 있는 도움을 줘야 된다. 이런 업계의 목소리가 이데일리 신문에 좀 담겨 있습니다. 네, 오늘 이데일리 신문 14면에 산업면을 보면은요, 이 기사가 이제 탑 기사로 올라와 있는데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달러로 대금받는 조선, 올라가는 환율의 방긋. 근데 이게 기사가 보면 이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최근의 상황에 있어서 수혜를 받는 업종은 이제 조선이고, 그 다음에 최근 상황에 있어서 조금 어려워지고 있는, 작년에 좋았는데 올해 좀 어려워질 것으로 좀 우려되는 쪽이 바로 HM을 비롯한 이 해운주다라는 얘기를 좀 이렇게 나눠서 비교한 기사가 좀 담겨 있는데요. 일단 여기에는 조선주 얘기가 좀 나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기사를 좀 보시면 그렇게 나눠져 있다는 걸 비교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내용을 좀 간단히 요약하면 그런 겁니다. 이 관세 여파에 있어서 이 조선주는 상당히 좀 사실은 좀 비껴가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이 환율이 계속 좀 어쨌든 인플레 부담 때문에 오늘도 아시겠지만 미국의 이제 1월 CPI가 예상보다 많이 오르면서
오늘 미국 국채 10년물 또 4.6%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계속 인플레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 커질수록 달러 강세는 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될 경우 고환율에 대한 수혜를 이제 조선주는 계속 받고 있다라는 거고 여기에 이제 관세 여파에서도 빗겨나 있다라는 거고 반면에 해운주는 고환율을 수혜주로 작년에도 재미도 좀 많이 받고 해운 운임도 올라 좋았는데 지금 이 관세 때문에 이 관세가 계속 부과해서 전 세계가 이 관세 전쟁에 휩싸이게 되면 당연히 이 무역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그에 따른 이 운송 수요 감소에 따른 여파가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조선 같은 경우는 여기 표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신조선가, 그러니까 새 배 가격이 계속 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건값이 계속 올라가는 상태에서 물건을 달러로 봤는데 그 달러 값이 같이 올라가니 조선주 입장에서 봐, 조선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좋은 거죠. 또 조선주는 뭐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또 미국에서 이 미국의 해군 군함을 다른 나라에서 만들 수 있는 법안이 또 만들어지고 있다. 법안이 발의됐다는 내용 때문에 어제 주가도 엄청나게 급등을 했는데 이런 하여간 뭐 호재 또 호재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인 반면에 해운주는 이 관세 여파가 아주 집적으로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휩싸여 있다. 당연히 올해는 작년만큼 되지도 않을 거고 또 대표적인 그 해운 운임 지수죠.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 이게 지금 지난주 기준으로 1896까지 떨어져서요. 9개월 만에 처음 200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운임 가격은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이게 작년에 같이 좋았지만 올해는 관세 전쟁 여파 이후에 표정이 엇갈리는 대표적인 국내 업종이다라고 이제 비교 분석을 하는 기사입니다. 재미있는 기사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얘기로 좀 들어와서 보면요. 오늘 증권면의 기사, 세컨탑 기사인데요. 관세 쇼크 맷집 생긴 증시, 불붙은 조선 방산 테마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어제도 장 초반에 조금 부진하게 하락세로 출발을 했다가 꾸물꾸물 코스피는 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 시장 또 코스피는 반등을 하면서 마감이 좀 됐고, 물론 지수가 크게 오른 건 아닙니다만, 항상 최근에 계속 며칠 특히 이번 주 들어서 나타나는 공통특징이 개장 초반에는 조금 부진하게 가다가 오후장 들어서 이렇게 반등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주초에는 코스닥 중심으로 가다가 지난주도 그랬고 이번 주는 코스피가 뚜렷하게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조금 부진한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이런 최근의 추세를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관세에서 조금 영향을 덜 받는 업종, 그다음에 실적이 확실하게 좋은 업종들을 중심으로 대장주에서 그다음 2등주, 3등주로 이렇게 그 내부에서 이제 그 어떤 순환매, 손바뀜이 계속해서 활발하게 벌어지면서 가는 업종들만 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제목에 되어 있는 것처럼 조선과 이 방산주라는 겁니다. 어제 조선주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이제 이 미군의 이 해군 군함을 이게 좀 그동안에 좀 약간의 이제 그 논란이 있었던 게 이거를 미국 내에서 만들려면 미국의 현재 조선소 수준이라든가 뭐 인프라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미진한데 과연 이게 미국에서 만들고 싶다 해서 만들 수 있는 거냐라는 얘기들 의문점들이 있었는데 이게 결국은 밖에서 만들게 된다면 완전히 다 해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조선주들이 HD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한화오션도 그렇고 아주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방산 테마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대장주, 2등, 3등 중심으로 계속 그 내에서 손바뀜이 벌어지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일부 업종이 조금 좋았다가 또 다른 업종은 또 좀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손바뀜이 나타난다는 건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되게 좋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이번 주는 조금 부진하죠. 로봇주도 마찬가지고 대신 이번 주는 조선과 또 방산이 오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게 단단하게 이 관세 여파에서 그렇게까지 크게 휘둘리지 않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이 기사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기사는요. 이제 넥스트레이드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대체 거래소죠. 넥스트레이드가 다음 달 4일 날 이제 출범한다. 이 얘기는 이제 전해드렸고, 이 얘기가 나올 때 했던 얘기가 처음에 몇 종목만 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그 10종목으로 확정이 됐고 이게 이제 3월 4일 날 이제 첫 주에 10종목으로 이제 2주 동안은 10종목만 거래가 됩니다. 그 10종목이 어떤 종목들이냐 그게 공개가 되는데 일단 표를 한번 보시면 어떤 종목들인지 보실 텐데요. 코스피 5종목, 코스닥 5종목입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면 코스피가 롯데쇼핑, 제일교회, 코롱인더, 스트릿, 그다음에 LGU 플러스, SO 이렇게 5종목이고요. 코스닥은 골프전, 동국제약 등 이게 5종목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1, 2주차, 그러니까 3월 4일 날 출범을 해서 3월 둘째 주까지는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3주차째 들어가서 100종목으로 합쳐서 이제 110종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4주차 때 가면 저렇게 이제 코스피 200, 코스닥 150종목 이 종목들 이제 대형주들이죠. 이 대형주들 중으로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4단계가 이제 5주차인데 이때는 합쳐서 800종목이 이제 거래가 됩니다. 이렇게 거래가 되고요. 밑에 주식 거래 시간은 뭐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루에 12시간 거래를 할 수 있어서 오늘 제목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8시까지 뭐 롯데식품이나 SOL, YG엔터 이런 종목들을 거래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주식시장이 이렇게 계속 거래 시간이 늘어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특히 이제 낮에 투자하시기 힘든 이러신 분들은 이렇게 퇴근하시고 나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동원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 상황부터 짧게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관세 그리고 인플레에 대한 어떤 이슈들을 좀 소화하면서 간밤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생각보다 상당히 강하죠. 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작은 엄청나게 하락해서 마이너스 1% 이상 하락해서 시작을 했는데 뭐 거의 다 되돌려서 네. 보합 수준을 기록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있으면 올해 상반기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지도 못하고 또 급락하지도 않고 호재와 악재를 같이 가지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변동성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악재로 나타나는 부분은 그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극, 즉 관세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정책적인 리스크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계속해서 지금 중국과 미국 간의 이 경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딥시크가 나오면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또 요즘에 굉장히 BYD가 약진한다라는 네. 얘기, 뭐 자율주행 얘기, 뭐 이런 얘기들 쭉 나오면서 계속해서 지금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이것이 악재로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기업 실적이라든지 네. 결국 펀디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이 굉장히 좋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4분기 실적이 거의 80% 정도가 발표가 됐는데 네. 내용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었을 때 지금 시장은 어떤 큰 방향의 흐름을 만들지 못하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그런 네. 모습을 심지어 하루에도 똑같이 그렇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올 상반기는 조금 지루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안고 있는 시장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힘을 잃는 모습도 아닌 한마디로 박스권의 횡보를 당분간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당장 오늘의 시장만 놓고 봤을 때 가장 중요했던 것들부터 하나씩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PI 발표가 됐는데 지금 7개월 만에 다시 3%로 올라왔어요. 트럼프 맞아요. 관세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감이 실제적으로 적용되기 전부터 벌써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는데 네. 우려해야 되는 상황일까요? 그렇죠. 자, 이 숫자를 보고 있으면 관세 영향일까 이렇게 걱정을 하시겠지만 네. 그건 아니고요. 계절적인 요소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어쨌든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기 때문에 다들 걱정스러울 수가 있어요. 우선 소비자 물가 CPI를 보시면 예상치가 0.3% 상승 전달 대비였는데 실질적으로 0.5%나 나왔어요. 이걸 곱하기 12하면 6%나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걱정스러울 수가 있죠. 또 전년 동기 대비 숫자로 보시면 2.9% 예상치인데 3%
살짝 높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앞자리가 3으로 바뀌었다라는 게 좀 걱정스러울 수가 있겠죠. 더 중요한 건 사실 이제 근원인데요. 근원 숫자가 좀 2%대로 떨어져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모습이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전달 대비 숫자가 0.2% 전망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0.4%가 나와버렸고요. 또 전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숫자로 보시면은 3.1% 예상했는데 3.3%. 네. 여전히 3% 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관세 부분이 지금 이제 예측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건 이제 앞으로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을 계산을 하면 지금 현재 관세율이 약 3%대 초반인데 지금 시행하는 것만 하더라도 약 10%대로 올라갈 거고 정말 많이 높아지면은 17%대까지 올라간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숫자가 약 1%포인트 정도 더 더해집니다. 그러면 지금 3%에다가 1% 더 더해지면 4% 아니냐? 네. 이제 이러면 진짜 시장 큰일 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숫자는 이 전체 주거비 쪽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부분까지 감안시키면은 관세를 제외한 숫자는 인플레이션이 2%대로 올해 연말이 되면 수렴을 할 겁니다. 여기다가 정말 관세가 얼마나 들어오냐에 따라서 네. 2%냐, 2.5%냐, 3%냐 이렇게 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2%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을 연말까지는 유지할 거다라는 네.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파웰 의장과 트럼프가 계속 좀 줄다리기를 하고 있죠. 네. 트럼프의 발언은 이 관세 정책을 할 거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라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는 관세 정책을 하니까 금리를 내릴 수가 없다 이런 거고요. 네. 그래서 결국 지금 현재의 페드 와치를 보시면 올해는 한 차례 정도 금리 내려줄 거다. 네. 뭐 언제 올해 7월 정도에 내려줄 거다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뭐 거의 내리지 않는 수준이죠. 네. 이거는 사실 1995년부터 뭐 98년 이때하고 비슷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금리를 세 차례 내려주고 나서 안 내리고 계속 유지하다가 한 차례 올렸다가 네. 또 다시 세 차례 내려주고 그래서 전체 길이로 보시면은요 총 1.25% 내리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작년에 1% 내려줬어요. 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0.25% 내리면 뭐 딱 1.25% 내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최대 1.5%까지 내릴 거다. 그래서 한 차례 내지 두 차례 정도 내릴 거다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든 전반적인 금리가 아마도 4%에서 4.5% 사이 정도가 수렴되는 금리가 아닐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은 미국의 경제 펀디멘탈은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고요. 네.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움직일 것 같고 이런 인플레이션 리스크나 금리 리스크가 시장을 끌어내리는 요소로 작용하기에는 시간만 좀 지나가고 나면 익숙해지니까 그렇게 되면 또 하반기에는 결국 펀디멘탈을 쫓아가는 실적을 쫓아가는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상황을 연말까지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안정적인 모습을 계속 보일 수 있다 말씀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펀더멘털 실적에 집중해야 된다 코멘트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관세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상호관세 행정명령 사인한다라는 속보 계속 나오긴 하더라고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해주셨지만 앞으로의 변동성 그래도 대비는 해봐야겠죠. 그렇죠. 이게 지금 금리하고 연결이 바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숫자 나왔죠. 그러면서 10년 국채 금리가 튀었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4.54지만 이 인플레이션 숫자 나오자마자 지금 4.65 정도까지 튀었습니다. 네. 우리가 대충 이 1 나누기 금리로서 적절한 PER을 계산을 하는데요. 네. 만약에 뭐 5%로 계산하면 PER이 20배로 떨어져야 돼요. 지금 현재의 미국 S&P 500의 PER이 22배입니다. 뭐 그렇다면 10%만 더 빠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 관세가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이 관세로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특히 지금 중국과의 경쟁에 있어서의 의미가 있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 중국의 이 수출하는 비중과 중국에서 수입하는 비중하고 보시면 거의 비슷한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더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수입 부분 중에서 캐나다와
멕시코가 들어가 있어요. 네. 네, 이걸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캐나다와 멕시코는요. 지금 국경 문제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약 문제를 얘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약이 어디에서 수입이 돼서 들어오는지를 대충 경로를 보면은 중국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중국과의 싸움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이슈들은 불거져 나올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어떤 업종이 가장 저희가 생각할 때 걱정스럽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가장 경쟁을 하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은 자동차 부분이 아닐까. 예, 왜냐하면 지금 테슬라와 BYD를 비교하는 성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물론 퀄리티, 그러니까 품질로 따지자면 테슬라가 아무래도 BYD보다 훨씬 높겠죠. 근데 이제 가격의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다 보니까 자, 이런 부분 가지고 이 지금 관세 정책 관련돼서 계속 뭐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은 이제 어떤 이 현상이 일어날 거냐면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미국이 지금 보시면은 수입하는 비중이 얼마나 중국으로부터 줄어들었는지 보시면 저기 나오죠. 오렌지색입니다. 그죠? 2018년에는 중국 수입 비중이 21%였던 게 이제 겨우 13.5%일 거고요. 네. 더 낮아질 겁니다. 많이 낮아질 것 같아요. 결국은 그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보다는 다른 쪽에서 수입을 하려고 할 것이고요. 그것을 역할을 해주는 국가들, 이것은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포함이 될 거고 네. 여러 다른 국가들이 포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양분화 현상, 그러니까 중국과 뭐 친밀한 국가들 그리고 미국과 친밀한 국가들의 어떤 경쟁이 계속 일어나면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요. 근데 주식시장으로 놓고 보면은 네. 미국과의 연관성이 높은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미국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이런 철강 공장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뭐 가동률이 원래는 80%대이던 게 지금은 70%대 중반으로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관세가 경제 성장률을 7,280억 달러를 확장시키고 28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줄 것이기 때문에 가계 소득을 5.7% 증가해 줄 거다라고 백악관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 그거는 그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기회를 잘 봐야죠. 뭐 우리나라의 현대제철이 지금 미국 남동부에 사업 투자를 검토하는 것처럼 네. 대부분 많은 국가들이 미국에서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감안하면서 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니까 그만큼 공급망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모든 움직임은 결국 중국에 초점을 맞추고 나오고 있는 무브먼트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전략을 세우는 게 지금은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그나마 좀 관세 폭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섹터들을 공략하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오늘 미국 하원 의원 쪽에서 나온 발언을 확인을 해보니까 네. 자동차, 의약품은 관세에서 좀 빠질 수 있다라는 코멘트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그렇죠. 부분을 좀 감안을 했을 때 어떤 쪽을 우리가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중 무역 전쟁에 있어서 가장 키포인트는 자동차. 근데 만약에 이 수입을 하는 데 있어서 관세가 너무 높아 버리면 네. 경쟁력을 잃을 수 있는 게 아무래도 미국 자동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가만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한번 차트를 보시면 결국은 자금 흐름이 얘기를 해줍니다. 보시면은 이제 왼쪽 밑에 보시면 빨간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네. 그러니까 뭐 원자재, 에너지, 헬스케어 그리고 방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지금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것은 관세 관련돼서의 어떤 영향이 그렇게 좋지 않을 거다라고 네. 생각하는 생각하는 것이고요.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박스권을 보시면은 결국 금융주, 그 다음에 테크주, 네. 예, 그리고 시클컬, 그러니까 테크 제외한 다른 어떤 경기 민감주 예, 네. 이런 부분들은 관세 영향이 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에 지금 자금 흐름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금융주는 그만큼 경쟁력이 높죠. 그리고 미국 금융주들이 가장 경쟁력이 높다고 다들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네. 근데 그 금융주에 있어서 무슨 관세가 영향이 있을 수가 없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IT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미국이 경쟁력이 훨씬 더 높습니다.
물론 최근에 들어서 뭐 중국산 AI가 엄청난 경쟁력을 갖고 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물론 일부 인정은 할 수는 있겠지만 그 격차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만큼 또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있고 산업을 많이 확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이 IT 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지금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든지 관세를 매기든 뭘 하든 간에 부양 정책을 같이 쓸 것이기 때문에 네. 경기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미국의 GDP 성장률이 지금 1, 4분기 전망되고 있는 게 거의 3% 수준이에요. 정말 높은 숫자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경기 민감한 업종들이 좋아질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어닝스 콜을 한번 보시죠. 지금 4, 4분기 실적 발표가 되고 있으면서 네. 이익의 추정치가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산업들을 보시면 S&P 500 전체적으로 좋게 나오고 있고요. 매그니피선트 7이 상당히 좋죠. 6.5% 네. 상향 조정되고 있고 나머지 보시면은 이미 소비재, 금융, 그죠? 그리고 통신 가장 높죠. 10.4, 8.7, 8.2. 네. 예, 그래서 이런 업종들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겠고요. 또 밑으로 가면은 이제 여기 나오듯이 아까 똑같은 내용이죠. 뭐 원자재 그리고 유틸리티, 에너지, 산업재 등등은 그렇게 호재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실적도 함께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트럼프 관세로부터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섹터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안에 좀 공통적으로 같이 교집합을 해볼 수 있는 게 AI, 테크 섹터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사실 이번 M7 아직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이긴 합니다만 성장률 측면에서만 놓고 봤을 땐 조금 아쉽다라는 평가도 나오거든요. 계속적인 성장을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AI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결국은 얘기하고 있는 게 네. 지금 뭐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제 딥시크라는 게 딱 나오면서부터 딥시크가 엄청나게 비용을 절감시키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얘기도 네. 나왔지만 그만큼 중국이 많이 따라잡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잖아요. 네. 예,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미국은 좀 주춤주춤하고 증시가 못 오르지만 중국은 테크 위주, 항생 테크라든지 이런 중국 주식들이 제법 많이 상승을 하는 1월, 2월 달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감안하시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 AI 관련주들은 결국은 미국이 승리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었을 때 네. 미국의 경쟁력이 훨씬 더 높을 것 같고요. 앞으로 또 미국의 소비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로 딱 판단하신다면 네. 자동차가 지금 중국이 잘하고 있죠. 근데 자동차, 전기차를 왜 잘하냐면 전 세계의 시장 중에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전기차 시장이 네. 전 세계의 50%나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 투자를 하고 여기에 경쟁력을 높이다 보니까 가장 판매 대수가 높아졌고 그로 인해서 자본이 더 생기니까 더 투자를 할 수 있고 예, 이런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쪽이 중국의 자동차인 거죠. 네. 그렇지만 요걸 또 다른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AI라든지 IT 산업으로 놓고 보면은 전 세계의 소비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미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AI가 들어오면서 이 소비 시장을 미국이 튼튼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경쟁력을 크게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네. 판단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시면서 결국은 아마도 승리자는 미국이 될 거지만 네. 이 과정에서 잘 보시면서 어떤 종목을 투자를 하고 더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을 계속해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중국의 위협은 있지만 AI 그리고 빅테크를 놓고 봤을 때는 미국을 따라오긴 아직까지는 부족한 상황이다 말씀을 주셨고 오늘 또 주식시장 시간의 거래를 확인을 해봤을 때 엔러빈이 호실적과 함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잖아요. 네. 앞으로 AI 모멘텀들 조금 더 실적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지켜봐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미국이 경쟁력이 있을 거다. 근데 네. 경쟁력이 있는 이유가 미국의 소비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이제 미국의 소비 시장이 크다라는 것을 연결시키자면 하드웨어 시장이 아닌 소프트웨어 시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서비스를 주는 거니까. 결국은 지금 이번 AI 사이클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그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과거의 인터넷 사이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3배 정도 빠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지금 미국의 생산성이 굉장히 빨리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이것을 리드하는 이 기업들이 아무래도 M7 기업들이고 네. 그 M7 기업들은 하드웨어만 주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주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다른 기업들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앱러빙 같이 광고 관련된 AI 서비스를 해주는 네. 회사잖아요. 그러면서 성장률이 지금 자그마치 어마무지합니다.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48% 이렇게 성장을 하는 네. 매출만 놓고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는 그런 기업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쪽을 초점을 맞추시면서 실적과 연결되면서 보시면은 상당히 높은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AI 안에서 추가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들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발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자산군 안에서 또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되는 게 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3,000달러를 정말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에서는 뭐 금을 사기 위해서 4시간 동안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뉴스들도 계속 전해지고 있어요. 다만 간밤에는 이제 종전에 대한 좀 어떤 우려감이 금값에는 약보합권으로 좀 작용되는 이슈처럼 됐는데 앞으로 금의 변동성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자, 이 부분이 좀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네. 이것도 미중 무역 전쟁과 연결돼서 패권 싸움과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네.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 쪽은 비트코인을 전체적으로 좀 활용을 하려고 하는 영향이 나왔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비트코인을 캐는 데 초점을 맞췄다가 네. 중앙 정부에서 딱 맞고 나서부터 이제 코인 쪽은 완전히 죽었단 말이죠. 그러면 어디에 지금 중앙은행이 연결시키냐면 지금 중앙은행이 좀 많이 힘들죠. 왜냐하면 금리를 거의 1%대까지 떨어뜨려 놨는데도 많이 지금 중국이 힘들었었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결국 중앙은행의 리저브 커런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대체 자산으로서 쓰고 있는 게 금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 중에서 금을 가장 많이 사고 있는 국가가 중국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를 계속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이게 좀 맞물렸던 거는 두 가지 요소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가상화폐 시장에 있어서 이 우리가 얘기하는 AI가 들어오면서 네. 그 컴퓨터 양자 컴퓨터가 네. 들어오면은 이거 언제든지 이게 암호화폐가 깨질 수 있다. 뭐 이런 성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흔들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금이 또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는 거고 이게 또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이제 경쟁 상황에서 또 걱정스러운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계속되는 어떻게 보면 싸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것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두 번째 요소는 결국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높게 유지되면 될수록 금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물가가 하향 안정화된다라고 하면 금 가격은 더 이상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대체 자산에서의 어떤 투자 비중은 전체의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5% 최소, 맥시멈 10%까지는 네.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서 쓰여져야 되는 두 개를 얘기하자면 네. 금과 비트코인 딱 요 두 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놓고 금의 가격도 계속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는 거 주의를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체자산 비중 5에서 10%로 알려주셨는데 나머지 포트폴리오 지분을 그럼 어떻게 좀 챙겨가면 좋을까요? 네. 자,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제 비트코인을 5%나 뭐 금 다 더해서 5% 정도 들고 가신다면 나머지는 여전히 주식 80%입니다. 그리고 채권은 15%만 가져가시는 게 좋겠고요. 왜냐하면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안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은 대체 자산은 계속 올라가요.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플레이션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채권 가격이 안 좋아지면은 오히려 대체 자산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쪽과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요. 사실 주식은 결국 뭐냐면 경제 성장률과 펀디멘탈입니다. 펀디멘탈이고 하면 이익 증가율. 수익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네. 부분인데 수익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제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놓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미국이죠. 왜냐하면 미국의 지금 전체 MSCI 월드로 계산하시면 미국 비중이 거의 74%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5%는 들고 가셔야 되고요. 네. S&P 500의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 내용 들여다보시면은 자그마치 4, 4분기가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16.4%나 이익 증가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 정도 이익이 늘어나면 주가가 올라야 됩니다. 근데 지금 못 오르고 있잖아요. 네.
결국 인플레이션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연말로 갈수록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된다 그러면 미국 증시는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미국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업종별로 얘기를 하자면 결국은 미국 쪽을 초점을 맞추고 일본의 비중도 가져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IT 산업, 특히 AI의 혁신, 앞으로 우리가 이 도래할 시대는 이노베이션의 시대입니다. 혁명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혁신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쪽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 전체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70%를 거의 65%를 IT 업종에 투자를 하시자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시장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켓 시그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